되게 웃긴 게 강남은 이게 신고가가 찍히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요. 또 어디는 호가 뚝뚝 1, 2억씩 뚝뚝 낮춰도 안 팔려 라는 댓글도 있고 이게 굉장히 기사 범위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고수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수들만? 네, 고수들이 움직이는 장이다. 그러니까 진짜 크게 확신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확신을 갖고 움직이죠. 저도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 14년, 15년 일찍 시작한 거 뭐 공부 안 하고 시작한 건 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보면 정책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항상 있었어요. 꼭 문정부 아니더라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방안 나올 때도 잠깐 한참 전이죠. 엄청 오랜만에 엄청 오래죠. 그게 사실 대출 규제의 시작이었거든요. 축포를 터뜨리는. 그래서 그거 터지고 나서도 한두 달간은 정말 꽝 얼었었거든요. 그리고 8.1 대책 하지고도 꽝. 그리고 뭐 9.13 했을 때도 꽝. 이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한두 달간은 진짜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하락장이다. 드디어 왔다. 거품 빠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길게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떨어질 거라는 불안 심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똑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빌 때 약간 저는 이가 빠졌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그런 식으로 눌림목이라고도 하죠. 눌림목의 시기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수더라고요. 그 고수들만 움직이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임장을 다녀오셨고 요새 또 강의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있죠. 각 지역을 좀 다녀보셨잖아요. 최근에도. 네네네네네.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어떻대요? 중개사무소 사장님들께서. 확실히 거래량이 줄긴 줄었어요. 그래서 전에 정책 발표되고 나서 사장님들이 항상 임대료 내기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고 거래 안 된다. 물론 매도는 잘 안 되는 분위기 맞아요. 그리고 막 전세도 빨리빨리 안 나가는 분위기 맞는데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있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관심 있는 데는 아직도 물건 없어가지고 사장님들이 물건 발굴하느라고 막 전화 돌리고 있고 고수들이 먼저 이렇게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사장님들이 고수들 챙겨줄 물건도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막 매물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솔직히 좀 가격이 떨어지나?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 물건도 없는데 이제 급한 사람들, 급매들이 하나 둘 거래가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안양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급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몇천 세대씩 지금 또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급매들이 하나하나 거래가 되면서 뭐 신저가를 찍으니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뭐 2억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니 어쨌니 막 말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이런 거는 우리도 다 의심하잖아요. 증여나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급한 물건 한두 개만 거래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찍히고 나머지는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는 안 된 상태로 적은 매물이 유지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낯설다. 신고가 이 얘기만 몇 년 들었었는데 신저가 얘기 나오니까 되게 낯설다. 근데 신저가도 그런 식으로 급매가 형성된 지역이라던가 요새 노도강 쪽 위쪽이 조금 가격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던 게 호재가 원래 길게 남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출렁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타격이 또 큰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좀 약간 꼈었던 지역인 거죠.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뭐 호재 그런 거 있고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히려 강남 핵심 지역보다 그쪽이 더 상승세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타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런 모습들을 확연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너네 다 큰일 났어. 이제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4, 15년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좀 눌릴 때 휘청휘청 할 때. 그때 미리 사놨으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제주도에서 말 타고 다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분들은 항상 있고 저도 항상 상승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그 사이클에 맞게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그분들이 맞은 거죠. 근데 10년 내내 하락한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락을 안 맞진 않지. 하락이 맞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자칭 쫄보 투자자로서 네. 항상 상승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항상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최악과 최선을 준비해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영끌하지 말라고. 지금은 영끌할 시기는 아니다. 지금 약간 다지기 들어가고 약간 하나하나 시도를 멈추면 안 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니까. 지금 영끌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조심하고 간다고 하면 지금 거래량 떨어지는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는 게 왜냐하면 작년 2020년 12월 16일에 그 조정지역이 발표되면서 111개 곳이 됐었잖아요. 조정지역 확대로. 네. 규제 정책이 발표됐지만 사람들은 호재로 보고 막 거래가 엄청 튀었었단 말이에요. 12월, 1, 2월. 그래서 그때 거래가 막 되고 3월이 딱 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가격이 올랐어. 그리고 이제 물건을 거래할 건 웬만한 가격대는 거래되고 이제 더 높은 것만 남아있으니까 거래량이 좀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위권에 있었던 거래가 잘 됐던 상위권에 있었던 지역이 거래량이 한 143%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월평균 거래량이 이제 100에 기준한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가 3월이 약간 소강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도 상승률이 3% 정도 됐어요. 상위권에 있었던 지역들이. 그러고 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바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망세로 조금 지속이 됐었죠. 그런데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6월 1일 전후로 해서 좀 빨리 움직이는 지역들은 4월 말 5월 초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사야지 6월 1일 지나서 하니까 잔금 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또 막 열기가 또 올라간 걸 또 아시죠. 그래서 그때 8월에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상위권 1위 찍었던 지역이 강원도였는데 거래량 비율이 180%가 넘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승률이 똑같이 3%였다는 거. 똑같이 3%대. 그리고 10월 달에 또 거래량이 확 죽잖아요. 8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 9월에 좀 내려가기 시작해서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10월 달부터 전세 거래도 조금씩 줄고 오히려 전세 거래는 5월 달부터 8월 사이에 더 잘 됐어요. 그 이후에 가을장 오히려 가을 이사철 때 전세가 좀 더 안 맞춰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10월 달에 거래량이 116%, 120% 이 정도 됐어요. 상위권 1위 지역이. 근데도 상승률은 3%대. 그러다가 이제서야 12월 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100% 밑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월평균 거래. 원래 근데 겨울도 비수기잖아요.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고 8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년 대선 이후로 세금적인 문제가 바뀌려고 하니까 나 같아도 안 팔겠어. 그리고 나 같아도 이제 세금 바뀔 거 취득세나 뭐 이런 거 뭐 건드리기만 하지만 아직은 확정진 않지만 바뀔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본인의 그런 매수할 거는 매도할 걸 다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월평균 거래량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률은 1에서 2% 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률이 3%대로 유지되다가 지금은 1, 2%대로 반으로 좀 줄은 느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하락으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가 된 실내 사례는 안양. 공급 물량 많고 분위기 안 좋고 지금 안양의 공급 물량이 지금 빵빵빵 천세대가 한 두세 단지가 지금 빵빵빵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한참 상승할 때 안양 더샵이 그때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6개월 동안에 그 전세가가 2, 3천 정도 흔들리고 매매가도 주변에 조금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런 단지가 두세 개가 지금 연이어서 빵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안양은 시기가 좋든 안 좋든 지금 어쨌든 입주 물량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뉴스에서 지금 이렇게 꽃피우면서 뭔가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처럼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드디어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되게 조용해요. 얼굴도 못 봐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략이지 않을까요? 네. 뭐가 뭐 이렇게 좀 신선하게 좀 빵빵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규제 정책도 호재로 발현이 되니까 분위기도 또 이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우리 조용히 좀 이렇게 그냥 가자 일단. 네,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선거 때까지 네, 쑤시지 말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안양해요? 안양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역 요새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눌림목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약간 진짜 준비되신 분들이 이제 자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투자 지역 분석반에서 네. 지역을 오픈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 손에 꼽는 지역들을 지금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된 걸 말씀을 드려야지. 이 지역도 좋아요, 이 지역도 좋아요, 이런 거야. 뭐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죠. 솔직히 강남 3구 지금도 안 좋나요? 하면 당연히 좋죠. 여러분, 한남 뉴타운 사십시오. 나도 할 수 있어. 압구정 막 이런 거. 압구정 현대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가성비 좋고 그래도 괜찮은 데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난이도가 지금 투자 난이도가 완전히 지금은 진짜 작년하고 또 달라요. 이게 어떻게 찾지 투자할 때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머리에 막 연기가
요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조정지역 막 한창 이제 진행 중일 때는 여기 하면은 뭐 정부가 찍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강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사실. 그치, 너무 의정부 좋은데. 어디에서 동두천까지 해가 이게 순서가 보이잖아요. 뭐 천안이다 그러면 아산 어디 이렇게 쭉 이게 보이는데 그치. 지금은 이제 딱 픽스가 이제 된 상태이고 거래량도 좀 이렇고 호가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지금 15년, 17년, 19년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찾기 힘든 지역 찾기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난이도 별 5개.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리스크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돈을 해가지고 잘못 투자하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10년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드디어 못난이 물건을 털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흑자로 파신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10년을 투자하고 말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실행력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난 준비됐어. 말만 해. 약간 이러시면 준비하면 쏠 거야 나. 쏠 거라고 말하지도 않고 지금 바로 썼어요. 그러신 분들 계신데 그러신 분들 중에 정말 그냥 그래도 시류를 잘 타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신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럼 이렇게 좋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그 수강생 방에 한 500여 명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좀 분위기가 집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지금 기회다. 지금 기회다. 약간 세뇌당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이제 수강생 방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임장을 되게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진짜 투자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임장 갔다 와서 여기 이렇더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실제적으로 뉴스에서는 뭐 안 좋다, 금매 나온다, 친저가 찍힌다, 막 가격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장 나가보면 물건 없다, 가격 안 떨어진다, 막 이렇게 확인하고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임장을 열심히 다니시기도 하고 투자도 하세요? 예, 그분들 투자를 하시죠. 지금 상황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 전세 안 나간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12월 말부터 조금 전세가 이제 돌기 시작해가지고 전세도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 대출 문제 규제들 복합적으로 꼬여 있어서 투자 난이도가 상당하다. 그렇죠.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이 대출 규제를 하면 이제 레버리지가 거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없는 사람들만 더 이렇게 돼서 너무 좀 속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풀어줄 것 같진 않다는 느낌? 그렇죠. 지금 대출 규제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정책들이 여러 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들을 쭉 봐도 뭔가 규제할 때 뭐 조합원 지위 양도를 뭐 금지한다거나 뭘 금지한다거나 이런 거보다 대출 규제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대출 규제가 딱 나왔을 때 분위기가 소강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훨씬 달라요. 그때 여신신화 헌진화 가이드 방안 했을 때도 한 3, 4개월 정도 분위기가 죽었었거든요. 그리고 파리 대책 진짜 막 종합 선물 세트다, 세금의 종합 선물 세트다, 막 규제의 종합 선물 세트다 했을 때도 2, 3개월밖에 안 갔거든요. 정말 딱 그 찝었을 때는, 분위기의 절정을 찍었을 때는. 근데 9.13 대책 터지고는 진짜 한 8개월 갔거든요. 그 안 좋은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서울이 날아갔었는데, 이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확실히 효과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 집값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딱 하는 게. 통으로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서울 경기도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은 지금 투자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솔직히 너무 막 꼭지여가지고 정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솔직히 꼭지여도 내 집 마련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어차피 10년 이상 가져갈 거다. 그러면 전 내 집 마련은 본인이 자금 여력이 되고 기회가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서울은 항상 옳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울이 출렁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출렁임이 있는데 출렁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본인이 막 하락장이 막 떨어진다고 할 때 과연 살 수 있겠냐는 거지.
어차피 그때도 못 사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마음을 먹었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근데 외곽 말고 이왕 서울 살 거면 핵심으로 지금 핵심 너무 싸잖아요. 다른 외곽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핵심이 지금 너무 싸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의 둔촌이나 다른 데 지금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은 작지만 일부 지역적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세대들 있잖아요. 그런 세대 입주 물량 맞춰서 중간에 이제 본인이 내 집 마련 그걸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도 내 집 마련하기 타이밍 좋은 시즌이 곧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서울 투자하시는 분들 다 오피스텔 투자하고 계세요. 3룸. 그래서 오피스텔 막 투룸 이상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가성비는 원룸이 되게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가격 시세 차익으로 보려면 투룸 이상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 많은 걸로 쭉 뽑아보면 오피스텔이 우세해요. 근데 제가 쭉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단타. 특히 법인 단타로 막 3, 4개월 만에 먹고 빠지고 해서 수익률 좋게 움직이시는 분들 정말 약간 날쌘돌이들 분들 빼고는 날쌘돌이. 네, 날쌘돌이 투자분들 빼고는 오피스텔을 조금 길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익률이 안 좋고 손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게 내가 날쌘돌이다. 정말 감각이 빠르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서울로 뭐 해보시는 것도 상반기 안에서 그것도 길게 너무 잡지 마시고 상반기 안에서만 움직이시기 바라고 너무 또 세대에서 자꾸 막 그런 데는 조금 비추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은 서울 그러니까 인천이랑 경기도인데 인천은 옛날에는 조금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장 어떻게 서울이 경기 인천 세 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인천이 제일 꼬마리가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꼬마리지. 예. 그러고 나서 약간 특징이 딱히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역은 넓은데 특징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이전에는 조금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인천도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워너비하는 송도가 생겼고 청라가 생겼고 이제 영종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트렌드화된 과천 사시는 분들한테 너 경기도 살잖아 이러면 싫어하는 것처럼 이제 인천에도 그런 데가 생겼어요. 옛날엔 인천에 그런 데가 없었거든요. 저 인천 어디 살아요라고 하지? 연수구 살아요 이런 말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송도도 옛날에는 뭐 그렇게 그래도 인천 송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송도라고 딱 그 약간 랜드마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천도 이제 랜드마크 동네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치 있는 데를 찾아가시고 경기도는 지금 서울보다도 더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작년이죠 벌써 이제 작년에 전세가 상승률이 유독 좋았던 지역이 이제 인천이랑 경기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경기도를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세가가 네네. 진짜 미쳤던데. 제가 있던 아파트도 전세가 아예 없어. 0이에요. 0 됐거든요. 이제 세대수 대비해서 한 20개 정도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는데 지금은 0이 됐거든요. 전세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올해 전세가는 더 기대돼요, 사실. 어쩔 수 없어. 지금 시장에는 전세가를 이용한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2020년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세가 상승률이 12% 한 9에서 12% 정도 사이가 됐어요. 이전에는 2%, 3% 평균. 그리고 전세 대란이 있었던 2016년에는 4%, 5% 정도 됐었는데 임대차 3법 시행된 이후로는 10% 밑으로 안 내려가요. 상위권, 전세가 상승률 상위권이 10% 밑으로 안 내려가요. 2020년이 임대차 3법 시행되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도 15%, 18% 이래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가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애들은 15%, 17% 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2+2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처음 도래하죠, 이제. 네네. 공급 물량도 별로 없어. 전국적으로 지금. 그리고 2+2가 끝났어요. 전세 물건도 없어. 진짜 없어요. 네.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건 이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가 그렇게 상승을 하고 이제 매물도 없고 대출 규제가 이렇게 콤보식으로 믹스가 돼서 이제는 전세 사시는 분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이제 심해질 거라는 거죠. 집주인 월세 살 수 있는 사람과 은행 월세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은행 월세 사실 수 있는 분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또 이제 발생이 되고 자산 격차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뭐 1, 2억대 이런 애들은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어도 어차피 몇천 단위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는 전세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3억 이상 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하지 않고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들. 이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분들이 옛날에는 나는 월세는 버리는 돈인데 왜 살아? 절대 안 살아.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나는 월세를 살고 싶어. 오히려 약간 정부에서 그런 거잖아. 이제 너네 월세가 뭐가 나쁘다고. 월세도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반감이 심했거든요. 오, 내 돈 다 날라가고 전세를 살아야 그나마 내 돈 이제 갖고 와서 다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라고 이제 반발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라에서 오히려 집주인 월세를 살면 지원도 해주고 하고 매달 나가는 그 월세의 금액 자체가 작아서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난 차라리 이게 더 좋아라고 해서 오히려 수요층들이 세입자분들이 오히려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임대인들이 집 소유자인 분들이 월세 받아봤자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나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래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수요층들이 더 월세 살고 싶다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집주인 월세 사시는 분이랑 또 은행 월세 사시는 분들이랑 또 자산 격차가 그 사이에서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옛날엔 집이 있냐 없냐로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집주인 월세 사냐 은행 월세 사냐로도 자산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더 기대된다, 전세가가. 그렇죠. 장난 근데 아니겠다. 전세가 옛날처럼 막 활발하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미친 전세가라고 해도 10명씩 막 줄 서가지고 보러 가서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막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한두 개만 있어도 안 나가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예 안 나가진 않겠죠. 아니면 조금만 조절이 돼도 이제 나가긴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옛날처럼 사람들이 다 전세를 몰려서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갭 투자?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대요. 그 동시에 매매과 동시에 전세 맞추는 거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되긴 된대요. 이제 조건들이 좀 맞춰지고 이제 지점별로 좀 틀려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되긴 하는데 그 이후에 진짜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전세 맞춰 있는 걸로 한다고 하면 전세 맞추는 거에 리스크는 줄지만 실투자금은 좀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는 더 올라가는 지역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내가 어느 쪽에 둘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전세가 쫙 올라가는 지역과 단지 안에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좀 실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 월세화되는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흐름을 따라서 현금 흐름을 그걸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걸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트렌드 방향성을 잡아놓고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님은 그럼 전자 쪽에 더 가까운 거세요? 전 둘 다 할 건데요. 아, 둘 다? 네, 포트폴리오상 지금 그런 데들 있잖아요. 내가 매매를 한 4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가 이미 4억을 넘어선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추가로 뭐 돈을 받아서 내가 새로 투자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안정화를 깨하고 내가 현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반전세로 돌리는 거죠. 월세를 추가? 월세를 추가해서 받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는 돈이 또 이쪽에서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걸 아예 월세화를 바뀌면서 1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월세를 보증금을 낮춰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꾀하든지 공격적으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그렇죠. 지금은 정말 지역과 상황, 개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셔야 하고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에 맞게 움직이셔야지 리스크가 없는 시장이에요. 누구한테나 딱 맞는 그런 건 없어요. 뭔가 남들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실거래가 퍽퍽 위로 찍히고 있고 이런 조급함.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넌 준비가 됐냐고. 아, 스스로한테? 네. 거울 보고?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막 그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정말 시장이 출렁이고 함께 마음도 같이 출렁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그때 이제 잡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경제 멘탈 독서 스터디를 해요. 멘탈을 잘 잡아야지. 멘탈이 갑인 사람이 결국엔 이기거든요. 아, 독서 책 스터디네요? 네네네. 북클럽? 네네. 북클럽인데 이제 경제 멘탈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죠. 거기 안에서 분들이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마음이 흔들려. 그때 딱 그 마음에 울림 있는 그 한마디 그걸로 또 일주일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크게 울려요. 안 그런가요, 후레이님? 아, 책으로 좀 다스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적절한 저는, 책으로.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마음이 많이 출렁이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 그럼 전 필사를 하거든요. 아니, 책 은근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읽으려고 노력하죠. 아니, 대화 중에서도 이렇게 사석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툭툭 그 책이나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잘 블로그나 이런 데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예. 툭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책이. 글을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또 저희가 가족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또 남편이 뭐 인생이 다 스터디네. 아니 저희 그 경제 멘탈 스터디를 데이터 스터디, 경제 멘탈 스터디, 가족 스터디. 공부를 해야지. 평생 공부해야죠. 평생 공부한다. 스터디가 뭐 한 20년 지나면 스터디가. 아니 왜냐면 저희 경제 멘탈 스터디가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제가 책을 한 지금 5년째 계속 열심히 읽으면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자기가 새해 다짐으로 가족끼리 같이 해보자 해서 가족 스터디를 열게 됐거든요. 아, 4명이서. 네네네. 근데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남편이 제일 꼴찌예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정말 너무 물림이 좋아요. 어떤 책이죠? 지금 읽는 책이 8단어라는 책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읽는 책. 박웅현? 네, 박웅현님의 8단어인데 제가 그건 지금 이제 4번째 읽는 책이거든요. 명저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틀리고 읽을 때마다 울림이 주는 그런 글귀가 바뀌고 그 울림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시리즈가 있어요. 흔들릴 때 잡아주는 글귀가 많이 들어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마음이 가라앉고 다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나 이번에 전세 안 맞춰줘.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요?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결국엔 맞춰지더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간지럽다. 독서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간지러워. 근데 저도 정말 공실일 때 매도하려고 공실을 6개월 이상 끌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이미 그걸 지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던져주면 그게 또 되게 위안이 되고 버틸 힘이 돼요. 근데 투자가 되게 사실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고마워요. 그런 게 요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톡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누가 저희 단톡방 그래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그러면 다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럴 땐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막 다들 리플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친절하다. 약간 저희 단톡방은 그래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해빙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해빙입니다. 진짜요? 이런. 정말 갖다 버려야 되는 아니에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해봉 완전 좋아요. 역대급 최악의 책입니다. 제 블로그 보시면 알 겁니다.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독서로 네네네. 마음을 다잡는다. 네네. 좋습니다. 금리가 지금 빡세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지금 막 그 금리 인상된다는데 이제 변동금리 타야 되냐 고정금리 타야 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작년부터 그래서 준비해왔던 게 금리가 인상되면 내가 과연 얼마까지 이자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한꺼번에 막 5%, 10%씩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너무 겁을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얘네가 올릴 때도 0.25%씩 천천히 올린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한 번씩. 그리고 또 1년에 뭐 2번 올릴 거냐 3번 올릴 거냐 미리 연기를 풍기잖아요. 연기. 예, 약간 냄새를 풍기면서 내가 이제 올릴 거다라는 걸 경고 메시지를 주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0.25 올린다고 해서 당장 막 내가 뭐 1조를 빌린 게 아니니까 막 몇천 몇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 본인의 마지노선까지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대출 얼마만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0.25 올랐을 때, 0.5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1% 올랐을 때, 2% 올랐을 때 이 타격이 어느 정도 오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은 더 발빠르게 움직여요. 기준금리가 오를 거야 그러면 미리 지점은 올려요. 그렇죠. 네, 미리 땡겨서 올리기 때문에 맞아. 그 이후에 오히려 다 올리고 나서는 오히려 타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반발자국 먼저 내가 더 먼저 그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본인의 가계 대책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대출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 대출을 땡겨야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다른 카페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마통 없으신 분들. 마통 없는 분도 있어요? 있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부끄러우신지 안 들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마통 없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마통 없으신 분들 마통 뚫어라.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본인 대출 하나도 없는 분들은 레버리지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은 이미 기대출이 너무 많다, 조금 간당간당하고 영끌했었다 하시는 분은 이제 마지노선을 둬야지.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적금을 하나 들으셔야 돼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내가 마련해 놓을 돈을 미리 이렇게 빼놓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나씩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조를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책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외국에서 정말 큰 거 한 방 떨어졌을 때의 그 부동산 가격에 주는 충격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 변화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미국,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갖고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둔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출이 이전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집을 사냐 마냐 이걸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임대차 시장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시장으로 영향력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대출이 뭐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집을 살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내리게끔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건 이미 지나서 다 막았잖아요.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월세 가속화 시장을 만드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지각을 변동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자를 계산하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네, 되니까. 자기가 만약에 100만 원 받아놨다. 근데 지금 대출 이자가 내가 정말 좋을 때 받아서 2%대 받아놨다. 근데 지금 최대로 나오는 거 6%대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폭에서 내가 2%대, 3%대, 4%대, 5%대를 이자를 계산해 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직장이 또 애매하잖아요. 코로나나 오미크론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부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는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멘탈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이. 아,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올라도 솔직히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1990년대에 막 10%, 20%, 23% 막 24% 나오겠어요? 그땐 안- 갈아타면 돼요. 팔고 현금화해서 옮기면 돼. 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근데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해요. 인플레이션 이런 게. 베네수엘라 뉴스 보셨어요? 지폐는 금 싸는 포장지로 쓴다. 밥값도 먼저는 못 내게 한다잖아요. 다 먹고 나서 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레버리지를 아셔야지, 나중에 현금 들고 있다가는 정말 내 주머니 구멍이 이만큼 큰 구멍 뚫려 있다는 걸 나중에 알면 너무 속쓰리죠. 마통이 뭐냐고. 정말요? 신선한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만화님 통장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래서 은행 가면은 네네. 신용대출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금리가 조금 높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네, 그게 관건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언제든지 내가 뺄 수 있고 미리 만들어놔도 이자는 안 나간다. 돈을 뺐을 때만 이자가 나간다. 너무 좋은 제도죠. 꼭 써야지. 전체적으로 마통도 원래 반으로 최근에 또 줄였어요. 그래서 마통을 새로 뚫는 거는 조금 오히려 더 금액이 줄을 수 있고 그나마 관리를 해놓으면 조금 줄는데, 그거라도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전세 못 맞췄을 때 저 같은 경우 주변 지인들한테 마통을 다 뚫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금을 땡겨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이자를 조금 더 얹어서 자금을 땡겨서 맞추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걸 들고 있기에는 레버리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분들의 이제 마통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는 거죠. 남의 마통까지. 네, 남의 마통까지. 대신에 이자 다 주고 이제 항상 신용을 지키면서. 짱이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지인 레버리지 진짜. 네, 말 그대로. 그분들은 이자도 받고. 이자놀이. 네네, 이자놀이를 할 수가 있고, 저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너무 좋죠. 다 같이 윈윈하는 정책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분들이 믿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억 정도는 이제 주변 지인 마통을 통해서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본인 마통만으로는 너무 금액이 작거든요. 그래서 주변 마통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마통 2억짜리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소득자이시네요.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마통 2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융통 자금으로 써야지, 저는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라고 하지 빚내서 투자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치, 마통은 조금 빡세지. 네, 그래서 마통은
마통은 그 중간에 갚아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마통은 일시적으로 막 전세 못 맞췄을 때 아니면 인테리어 해야 될 때 잠깐 잔금 먼저 치러야 될 때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마통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돈을 다 사용해서 뭐 투자를 하라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 그게 영끌인 거죠. 지금 마통 2억 다 쓰면. 현금 5천 있는데 지방 갭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좋죠. 현금인 거죠, 현금. 현금. 네, 지금 현금. 만약에 본인이 이제 무주택자이시고 지금 할 때 지금 약간 소강 상태면서 약간 급하신 분들 거 급매 잡아온다고 하면 괜찮죠. 지금 막 정말 물건 1도 없을 때 급매 간혹 하나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약간 눈먼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덮어놓고 가져와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 같은 경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갖고 오면 좋죠. 요즘 같은 때 어쨌든 많진 않겠지만 툭툭 튀어나오면 요즘 같은 때 잡기는 좀 괜찮겠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실거래가에 찍힌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또 무피나 플러스피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해야죠. 돈이 되는데. 하십시오. 근데 본인의 상황, 그 보유주택이 없고 본인이 이제 준비된 가치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네요. 아무튼 부럽네요. 네네.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라는 게.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무주택자다. 너무 바쁠 것 같아, 지금. 계약해야지, 지금. 이런 거 볼 시간이 어딨어. 요새 은근 무피가 많이 세팅이 돼요. 근데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무피는 돈이 안 들어가서 좋지만 리스크는 사실 더 큰 투자거든요. 왜냐면 언제든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쏠깃 하지, 무피 얘기 들으면. 왜냐면 내 돈 안 들어가고 투자할 수 있다는데 무피 플러스피 하고 싶죠. 근데 그 공시지가 1억이야 제가 투자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갭이 1, 2천 맞춰지고 뭐 500 맞춰지고 이런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건, 가치 없는 물건인데 갭이 맞은 거일 뿐. 왠지 겉에 포장만 잘 돼 있을 뿐이지 좋은 걸 지금 시기엔 더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기 리스크 큰 시장에는 좋은 것만 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이 무피 투자에 함정 물건이 되게 많아요. 함정 물건. 그렇죠. 그걸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무피해가지고 저도 무피해서 막 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막 5천, 6천, 막 1억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정말 장밋빛 미래고 정말 돈 없는데 저렇게? 이렇게 되지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이 많아요. 포장이 잘못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나간 걸 내가 받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치 않지만 길게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턴다고 해서 또 뭔가 이제 손해를 보고 다른 걸 해서 만회할 수 있냐라고 하면 옛날처럼 빨리 시장이 막 이렇게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걸 만회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 게다가 지금 시장이 조용하잖아요. 작년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 8, 9월까지는 시장이 엄청 빨라서 막 이렇게 가서 조금만 늦으면 불타올랐지. 예, 막 지각비 엄청 내야 되고, 사람들이 지각비에 또 엄청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갔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 줄어들고 이게 그래서 되게 예민하신데 네. 지금은 지각비 없잖아요. 지금 시즌은 지각비 없는 시즌이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좋지. 그래서 사실 지금이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지금 기회가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대선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즌이고 준비하기 좋은 시즌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대선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사람, 후에 잡아야 되는 사람. 후레이님 핵심을 잘 짚으시네. 대선 전에 사셔야 되는 분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 보유주택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 취등록세가 바뀌든 안 바뀌든 어쨌든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야지. 그리고 지금 막 급하신 분들, 급매 막 하는 분들 거를 잡아놨다가 대선이 끝나서 사야 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분들. 근데 꾸준히 투자하실 분들은 대선 후에 이제 세금이 조금 변화되고 내가 밑장 빼기를 해야 된다. 매도할 물건 싸게 양도세 중과 없이 매도하고 만약에 취득세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보유세 이렇게 건드려지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선 후. 어쨌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후보별로 이제 사야 되는,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지금. 밑장 빼기? 그렇죠. 지금 밑장 빼기 하셔야 되는,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시즌인 거죠. 이미 기투자를 좀 해놓으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발라내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기 거. 항상 세금적으로 뭔가 발표가 돼도 그거에 관련 있는 정말 고수분들이나 자산가들은 이미 다 세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다주택자고 투자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옥석 가리기랑 이런 밑장 빼기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밑장
미처 못한 게 있었고 옥크석가리가 안 됐고 밑장 빼기가 안 된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대선 전후로 그걸 빨리빨리 해서 알짜배기만 남겨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진짜 4년에서 6년 정도 가서 뭐 암흑의 시기를 버텨야 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버틸 수 있게 본인을 만들어놔야죠. 무서운 분이 옵니다. 무서운 분. 모든 걸 다 기본으로 하겠다는 기본 와이파이, 기본 소득, 다 그냥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기본 대출. 근데 사람들이 기본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1년에 100만 원 준대. 좋아요? 1년에 100만 원이면 사실 한 달이면 8만 원, 8만 원, 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어떡하라, 뭐 하라고 그걸로.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기본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공짜 돈이 생기는 건 좋지. 근데 그 돈이 공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뒤에서 뒤통수 맞는 거죠. 1번으로 쓸 돈이냐 2번으로 쓸 돈이냐의 차이가 바뀌는 것일 뿐 그게 이제 공짜 돈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네. 메이트라님 이제 투자자이시니까 투자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국토보유세. 뭐 지금은 약간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뭐 여론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효세율 0.17%에서 1%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감독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세금과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값이 그렇게 막 그렇다고 해서 확 하락하진 않아요. 그분은 세금을 걷어야지 국토보유세든 뭐 기본이든 다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지금 몇십 조, 막 5조, 뭐 몇 조 거둔 거를 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값을 완전히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장 경제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진입하는 시점을 달리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군의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본인의 매수 시점이 달라질 뿐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주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1번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선 대선과 동시에 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3개월 동안은 아예 없애고 그 다음 3개월은 반, 그 다음은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간다고 했잖아요. 그 딱 대선이 끝나고서 그 3개월 안에 거기서 이제 밑장 빼기라던가 본인 다주택자이시면 밑장 빼기라던가 매수라던가 이런 거를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버티기 할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알짜배기로 이렇게 바꿔놓는 시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법에 의해서 좀 갈아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의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때 갈아타게 하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딱 거기에 맞아서 내가 그 전에 매도를 하고 매수를 그 당시에 딱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의 운에 따르긴 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이나 좋은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면서 팔 사람들은 팔고 저도 만약에 그때가 되면 못난이 이제 한두 개 남은 게 있는데 굳이 팔진 않아도 되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를 굳이 빼주겠다고 한다면 한두 개 정도는 팔고 더 좋은 걸로 저는 갈아타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본인의 매도 시점이라던가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전에 사셔야 될 분, 대선 후에 사셔야 될 분 중에서 대선 후에 사셔야 될 분은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3개월 이내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솔직히 요새 좀 보면 옛날에 되게 완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좀 바뀌는 면모가 빨리빨리 바뀌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이분이 되셨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암흑의 시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까지 산정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 안에 내가 모든 걸 이제 하겠다라고 준비를 세팅을 해놓고 나서 움직이시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사기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은 없고 가격은 오르고 투자 환경이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예요. 1번이 되신다고 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로 계속 안 좋아져서 이렇게 쭉 갈 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투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앞쪽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움직여라. 네네. 대선 후 바로 직전. 직전이 아니고 직후.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딱 모니터링 하면 딱 좋은 시기죠, 지금이. 그럼 이제 2번. 2번이 되신다고 하면 윤이 된다. 집권 기간 내내 여유롭게 그 세금 변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왜냐면 이분은 한시적이 아니잖아요. 종부세도 이제 개편하겠다. 그리고 양도세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매물이 좀 나오겠다 하면 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정상화되면 우리가 원래 투자하던 대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에 상관없이 어쨌든 근데
대선 후에 뭔가 정책이 확 발표되면 그걸 이슈화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류를 타실 분들은 그거에 맞게 움직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그 기류를 못 한다 싶으면 이재명 후보가 된 것보다는 앞쪽보다는 좀 넓게 시간을 보고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정상화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치가 재평가되는 지역이나 단지를 위주로 또 봤을 때 그 전략이나 지역 단지 보는 범위까지도 바뀌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신다고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중점을 두고 시기를 딱 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인 시기를 다 놓고 봤을 때 가치가 달라지는, 시장 정상화에 맞춰서 가치가 달라지는 투자 전략을 바꿔서 하는 그런 투자 방향으로 좀 전략을 세워놓으면 좋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후보에 맞게 전략을 세워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두 후보 모두 어떤 분이 되시든 가격이 막 이렇게 하락되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솔직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를 할 건데, 대선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난 투자를 절대 못하는 환경이 될 거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된다 해서 이제 부동산은 끝났어, 이런 건 없다. 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 기억나세요? 파리 대책 기억나세요? 종합 선물 세트 촥 아주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탁 이렇게 내놓고 3월 31일까지 그때 팔라고. 기억나세요? 그때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6월 때 파리 대책 발표되기 전 6월에 이제 광명에 입성하려고, 입성이 아니죠. 광명에 이제 물건을 하나 하려고. 네, 근데 2,000개 있었거든요. 자녀한테,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씩 증여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로 쓰려고 하다가 이제 파리 대책 전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딱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매가 있어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저도 또 그때 당시에는 담이 또 워낙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파리 대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과감하게 지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놓쳤는데 그게 지금 너무 슬프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딱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1번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나와도 파리 대책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이 나오든 그 시장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멍을 내가 빨리 찾냐 못 찾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틈새를 찾아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꾸준히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방법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 안에서 투자를 할 사람들은 자산을 늘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결국엔 또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드리고 자주 말씀드린 게 다 같은 상황이다. 어떤 후보가 되든 어쨌든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거기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파리 대책 나왔을 때 9.13 우리 다 똑같이 겪었잖아요. 네. 그 규제들을 다 같이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있고 이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코로나 전후로 지금 자산 격차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지금이. 2022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할 이슈 3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막 어떤 물건 사야 돼? 우리 시장이 어때? 여기 약간 너무 미시적으로만 보는 건 지금 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서 거시경제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외국에서 어떤 타격이 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제일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걸 배제하고 정말 우리끼리만의 리그에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쭉 유지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번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대선 결과인 거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가 빨리 투자할 거냐, 천천히 여유 있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 물건이나 이제 지역이나 가치가 바뀔 거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2022년 2+2 임대차 3법이 그게 끝난 게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8월 너무 기대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게 전세가 확 이렇게 상승할 거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 시장을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거냐, 적응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전 너무 빠르게 임대차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월세는 절대 안 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게 정말 최근까지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바뀐 게 정말 금방금방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 2+2가 됐을 때 과연 이 월세 가속화가 더 심해지고 임대차 시장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 그 계기를 만들 거냐, 지각 변동을 만들 거냐에 대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그 2+2가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가잖아요. 네네네. 전세를 좀 잘 빼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전세를 잘 빼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 네네. 요새 전세가 잘 안 빠지잖아요. 네.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지금 또 임대차법 때문에 갱신정보가 쓸 거기 때문에 4년 동안 가져가야 됐을 때 마냥 전세가를 낮춰서 또 놓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돈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자산 격차가 나는 거고 전세를 우선 잘 맞추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능력 있는 사장님을 섭외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중개사무소. 네네네. 근데 물론 제가 막 능력 있는 중개사무소장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너무 이제 중개사분한테 끌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능력 있는 사장님을 섭외한다는 느낌인 거지 내가 능력 있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다 끌려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새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왜 능력 있는 사장님을 조금 섭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정말 전세를 못 뺄 때가 있었어요. 정말 1도 안 돌고 계절적인 비수기에다 전세가 정말 안 빠질 때가 있었는데 물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고를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지도 않고 그럼 한 명이 왔을 때 내 물건이 1위가 돼야지만 내 물건이 제일 먼저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1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조건을 맞춰서 물론 인테리어도 해주고 가격도 낮추고 그래서 1위를 만들어서 매력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빼는 방법도 있지만 능력 있는 중개사 사장님이 내 거를 먼저 빼준다고 이제 하면 거기 사장님들의 네트워크가 쫙 있거든요. 왕언니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분들의 왕언니. 야 이거 먼저 빼. 이거 먼저 브리핑해. 이게 딱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장님 한 분만 딱 있으면 너무 든든한 거지. 그래서 전에 제가 저희 집보다 더 저는 2년 전 올수리인데 다른 물건은 지금 올수리. 새 거? 지금 첫 입주, 인테리어 첫 입주 물건. 그리고 층은 나보다 조금 낮았지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가격도 나보다 낮은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얘 브리핑 하지 말고 얘 것만 먼저 브리핑해. 해가지고 제 걸 빼준 적이 있으시거든요. 가격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사장님 섭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물건을 아예 배제시키고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워낙 친분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능력 있는 사장님한테 이제 해서 내가 내 걸 맨 먼저 브리핑해서 빼줄 수 있게끔 이제 압박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죠.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전화해서 사장님한테 왜 안 빼줬어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너무 걱정돼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약간 아주 부드럽게. 네, 사장님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전화해봤는데 어저께 집 보러 간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만약 집 보러 가기로 한 사람이 없었다 소식이 그럼 전화해서 혹시 집 보러 가기로 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주제를 바꾸는 거죠.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또 너무 그게 없어 보니까 성의를 준비해야 돼요. 본인도.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어제 집 보러 온 사람은 어땠냐? 새로 집 보러 오기로 한 사람은 없었냐? 세입자는 뭐라고 하냐? 혹시 요새 전화는 안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가면서 데일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사실 요새 좀 제가 중개사무소장님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더니 중개비를 막 많이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쓰면 되는 카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고맙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지 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돈을 많이 주면 중개비를 많이 주면 그분이 많이 움직이겠거니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많이 움직여 주실 분한테 그것도 제의를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한 분한테만 돈을 주는 거거든요. 돈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한 군데만 내놓지 마시고 막 여러 군데 우선 저는 최대로 많이 뿌려본 게 50군데 60군데까지 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요? 네네. 정말 있는 중개사 없는 중개사를 다 찾아가지고 정말 그 옆에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까지 쫙 이렇게 해가지고 50군데 60군데까지 돌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빨리 뺄 건 빼야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압박도 부드럽게 압박을 하면서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물건을 좋게 만드는 게 좋죠. 매력적인 물건으로.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고 다른 물건에 비해서 우리 단지 내에서 전세 매물이 몇 개 있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또 1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옆에 단지에서도 이제 물건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몇 번째 빠질 물건인지를 먼저 카운트하고 있다가 사장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내 물건이 그렇게 처지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는 매력도를 맞춰놔야죠.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여기서 조금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정말 매수세가 1도 없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명절 전후라던가 정말 코로나 초창기라던가 오미크론 막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아무리 사장님을 압박하고 내 물건의 매력도를 높여놔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근데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지 안 나간다고 막 가격을 그냥 막 낮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격을 낮추든 안 낮추든 안 와요. 그럴 때는 시간을 버티는 힘을 키우셔야지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멘탈 관리에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세를 잘 빼는 것도 있지만 매도를 잘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죠? 네네. 그리고 그 시장의 분위기랑 이제 매도랑 또 전세 맞추는 게 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제가, 상대방. 거래 상대방. 네, 거래 상대방. 이제 매수자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너무 저자세로 가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더 뭔가 내가 물건을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밀당을 잘하면 협의를 잘해서 정말 가격도 적정하게 받고 내 물건도 빨리 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당을 잘하시면 요새 좀 너무 속상한 게 너무 전세 빼기 힘드시니까 특히 잔금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빼야지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정말 블라인드를 안 해주면 나 절대 계약 안 한다. 가스레인지 안 바꿔주면 안 한다. 막 이렇게 막 정말 그거 원래 안 해주는 거잖아요. 전세를 왜 가스레인지를 해주지? 보통 갖고 오지 않나 보통?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집주인이 옵션 붙네 옵션.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이 호구 집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세입자분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본인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가야지 너무 끌려가셔서 하면 정말 본인이 너무 불쌍해져요. 아니, 쫄려서 그러니까. 잔금 치러야 되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심리인 거죠. 본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근데 그분이 그거 이외에 또 뭔가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안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딱 끊을 수 있는 선까지를 본인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팁입니다. 현장 팁. 네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사실. 데이터는 이게 있는데 갭이 벌어져 실제 이렇게 좀 연락을 해보거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또 갭이 벌어져 있고 뭐가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2015년, 17년 사이에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찾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19년 막 이후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갭이 이렇게 맞춰진 지역에 가보면 진짜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2중 가격, 3중 가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보셔야 되고 데이터로 우선 붙어있는 지역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전화 임장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 임장에 가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지 그 지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데이터만 보고 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그 2중 가격, 3중 가격 자체 전세 가격이 결국 문제인 거거든요. 갱신정보권 5%를 쓴 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전세 가격이 막 하락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갱신정보권 5%만 쓴 지역의 단지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현 시세대로 또 된 게 돼 있다. 그럼 또 쫙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데이터 볼 때마다 좀 틀리고 그게 데이터 수치 자체가 평균가를 잡기가 지금 너무 애매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전세가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따로 현 시세대로 전세를 받았을 경우 5%가 맞췄을 경우 그걸 맞춰가지고 그 매정갭을 보고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무피? 지금 아까 여기서도 질문 나왔었잖아요. 자기 무피로 세팅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없더라도 이제 작업이라고 했었죠. 노력하는 일을 하면 또 만들어져요. 근데 또 이렇게 작은 절대가 자체가 낮은 애들을 무피 플러스 피 했다고 하면 막 그렇게 몇 억씩 오르진 않아요. 몇 천만 원 정도가 오르는 거죠. 그래도 몸이 좀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사놓고 계약서 썼는데 잔금 치기 전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또 훈훈해지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기분 좋잖아요. 그쵸, 팔지도 않았는데. 팔지 않았어도 이제 사이버머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자 나가도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현장에서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부터도 계속 테마였는데 공시가격 1억이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사실 지금이 되게 이전에 했던 투자랑 되게 비슷한 투자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다가 지금 정책적으로 공시지가 1억이야 규제한다는 말 나오면서 약간 소강 상태로 변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규제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꾸준히 또 가야 되지 않냐 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가 막 성행하는 지역이 있고 그게 이제 소강 상태로
진입해서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이 위에 있는 가격대와 이제 4억이랑 6억 사이에 그 밑에 있는 가격대가 거래되는 지역들이 이제 속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 달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스탠스는 똑같아요. 원래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된 애들, 가치가 있었던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실수요 탄탄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된 애들은 나중에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되더라도 수요가 흔들림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엑시트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은 정책에 상관없이.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애들은 이미 가격이 조금 많이 반영이 돼서 오른 애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애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네요. 지금 또 최근에 사실 제가 4기, 5기 때 했던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있었던 애들도 최근에 또 몇 천 올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아직 저평가라고 한다면 나름 괜찮죠. 거의 아파트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약간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막 청약 경쟁률도 몇천 대 1이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들 오피스텔 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피스텔 제가 또 임장을 갔다 왔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네, 오피 임장을 갔다 왔어요. 왜냐면 전에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이론적으로 이제 형성된 거를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너무 또 지금 시기에 너무 현역돼가지고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들리는구나. 이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임장을 가봤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종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발짝 빠르게 정말 날쌘놀이처럼 딱 치고 빠지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손해봤어요. 제가 임장을 쭉 돌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리고 내가 그 시기에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안 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지역의 다른 종별, 빌라라던가, 지금 빌라는 뭐 썩빌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 빌라라던가 아니면 준신축 투자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물론 세금적인 것 때문에 걔네들은 단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 단타할 걸 모아서 했을 때지라도 수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정말 내가 소액으로 정말 치고 빠지고가 가능하다. 3개월, 3개월 짧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도 올린 게 오피스텔 투자 이런 분들만 하시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들만 하라고. 나머지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임장도 갔다 온 데가 서울이랑 이제 인천, 송도나 뭐 강서구 쪽에 오피스텔 이런 쪽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 하남 또 이런 데 막 크게 대량으로. 그런 애들이 쫙 올라가거든요. 오피스텔이 쫙 올라가고 세대수도 쫙 많고 쫙 멋있게,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게 도시가 형성되고 막 이래서 하는데, 거기 정말 모두 그 룰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피가 막 붙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훅 떨어져요. 발을 못 뺐다. 그냥 끝나요. 다시 이렇게 반등 없습니까? 반등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송도가 정말 유명했거든요. 오피스텔 투자가. 네. 10년 걸렸어요. 10년. 2009년에 지금 막 피 1억까지 올랐거든요. 오피스텔이. 근데 그거 먹고 빠진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들어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10년 지난 이제서야 제 가격이 찾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막 오피스텔 투자로 막 몇천 올랐어요. 올랐어요 해도 지금 10년 전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마디로 시간만 버린 거지. 정말 짧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고서는 오피스텔은 종별의 차이라던가 정말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돼요. 주변에 빈 땅도 없어야 되고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주택도 없어야 되지. 세금적인 문제, 물론 4.6% 지금 너무 싸 보이지만 이런 게 정상화됐을 경우는 또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대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직까지도 뭐 70%까지 뭐 신용대출 땡기면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좀 크고, 그리고 뭐 그 건물 자체가, 건축 허가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빨리 나와서 채광이 정말 하루 종일 빛이 안 들어오는 동굴. 네,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종별이 오피스텔인데, 사람들이 거기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덜컥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정말 악의 목소리죠, 악의 목소리. 정말 전 돈 넣고 돈 먹기다. 막 1,000만 원 넣으면 바로 1,0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 때 그걸 시작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정말 선의의 길은 정말 지옥과 같고,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오피스텔. 그럼 그때 1,000만 원을 넣었던 게 전매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받고 팔라는 거지. 피 받고 팔려고 했는데 피가 안 붙은 거지. 그러면서 막 중도금 상환 끝나고 잔금 치를 때 되니까 마피 막 뜨고
정말. 지금 청약 막 경쟁률 막 이렇게 높고 피가 막 붙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피를 더 얼마나 먹을 수 있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언제가 이제 딱 막차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센스 있고 감 있고 빨리빨리 내가 적당히 먹고 빠진다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좋게 말하면 수건 돌리기. 그쵸, 그쵸. 나쁘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 그쵸, 그쵸. 그렇게 되는 투자가 약간 거기 투자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P 투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분양권도 어려운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러니까 오피스텔 P가 조금 자신 없다 그러면 지금 지방에 이제 미분양도 좀 줄어드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 P 붙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 그렇게 치고 빠지고 빨리 하실 분들이 하는 트렌드의 투자 방향이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오피스텔 P, 미분양 P. 그리고 저처럼 약간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오면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흐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랑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성향이 맞는지를 스스로 좀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뭐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같이 본인 돈은 본인 책임이라는 거. 제가 다른 분들 나올 때도 항상 여쭤보는 지역, 이건 꼭 여쭤보거든요. 대구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네, 기회는 온다. 지금 막 다들 대구 막 언제 돈 넣어요? 막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대구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조금 기미가 보이긴 해요. 막 몇천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덜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점으로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다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세대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본인이 제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락할 때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오래 기다릴 거냐 아니면 저점에 더 가깝게 들어가서 요만큼만 기다릴 거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더 가슴이 시커멓게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모니터링해서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이 보이고 가격이 반등되는 시점이 보이면 그때 들어가지 지금은 너무 일러요. 그 시기를 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보세요? 공급 물량이 최고로 쏟아지기 전후죠. 왜냐하면 지금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지역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빠릅니다. 네, 공급 물량이 다 소진되기 전에 들어가는 지역과 흐름 그 시기가 있었고 그 공급 물량이 다 소진된 다음에 들어가는 지역과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대선 이후기 때문에 그 대선 이후에 시장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거냐 모니터링 해보면서 사람들이 시흥 같은 경우나 뭐 전에 공급물량 있었던 평택이나 이런 애들은 좀 대장 아파트 경우 되게 일찍 갔어요. 근데 그런 대장 아파트로 갈 거다 그러면 진짜 일찍부터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 이외에 다른 애들까지 볼 거다 하면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공급량이 절정에 이르기 전후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기다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구는 소득이 높은 지역이에요. 근로소득 자체가 되게 높은 지역이고 유지가 많으세요. 부자가 많다. 부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오면 가격이 탁 터질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또 공급과 그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정직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모니터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때 되면 강의에 나올 지역일 수도 있겠다, 나중에. 그렇죠. 제가 항상 지금 가는 지역, 먼저 간 지역, 나중에 갈 지역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기를 흐름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맞죠. 그걸 또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 주시니까 또 그때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때 뭐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강의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네네. 메디테라님을 유튜브로 처음 봤습니다. 불인이라고 해볼게요. 집이 하나도 없고. 네, 뭐 명예 없어. 깨끗해. 아주 깨끗한 착한 사람이야. 순수하신 분. 네, 순수해.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이런 순서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주관식으로 드렸는데. 네네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자산 점검. 자산 점검. 네네. 자산을 점검을 해서 본인이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는 자산 점검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가 향후 생길 거고 이런 걸 따라서 내가 언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산 점검을 해야 돼요. 자산 점검이 그냥 나 통장에 얼마 있어 이게 아니에요. 부동자산, 뭐 금융자산, 그리고 융통자금 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그걸 쓰임새에 따라 또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자산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자산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규모에 맞게? 네네네. 내가 어떤 투자 방향으로 나는 정말 자산이 많아. 근데 소액 투자를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산에 맞게 본인이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막 500, 1000밖에 없어.
그럼 소액 투자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 점검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자산 점검에 맞게 사실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게 시기를 나누긴 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돈에 맞게 몇 개를 살 건지도 결정을 하고 몇 개를 살 건지. 왜냐면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이제 3,000갭으로 해서 3개를 살 건지 아니면 2,500갭으로 4개를 살 건지 뭐 이런 비율적으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택은 어떤 지역에 살 건지 두 번째 지역은 어떤 지역에 살 건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수도권, 두 번째 지역은 뭐 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비규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야지 만약에 그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선정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세우시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시기를 가늠하는 거죠. 내가 이제 무주택자라고 해서 대선 전에 할 거다 그러면 정말 그 대선 전에 물건을 빠르게 이제 알아보면서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무주택자인데 대선 전에 깔아야 된다. 그럼 전 2개 정도까지는 세팅을 할 것 같아요. 깔아야 된다. 2개 정도는 씨앗을 뿌려놓고 대선 후에 나머지 1-2개 정도를 더 할 걸 생각해서 하시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버티기라고 하죠. 자금 운용을 열심히 굴리면서 이제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불인이고 시작하고 이제 돈을 더 모아야 된다. 그러면 모으는 족족 한 통장에 몰아 넣어서 본인이 돈이 불려가는 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게 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장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쪼개서 쓰세요, 지금 통장? 만약에 투자할 용도로 모아놓는 돈이다 그럼 전 한 통장에 모아놔요. 그래서 돈이 이제 커져가는 걸 보면서 이 정도 자금이면 내가 어디 지역을 볼 수 있겠다. 이걸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하고 나머지 생활비 통장은 또 생활비 명목에 따라서 좀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그 돈 빠져나가는 계좌가 다 다른 거네요? 생활비 명목에 따라?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행 통장,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생활비 통장, 나가는 통장, 그리고 투자금 통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좀 여유자금 통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매번 엑셀로 막 매달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부질없다. 네, 그 통장에 이렇게 쫙 찍혀서 나오는 거를 딱 보고 그때그때 딱 하는 게 더 전 낫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식으로 투자 이렇게 명목이든 무슨 명목이든 이렇게 식으로 나눠놔요. 왜냐면 또 요새 통장 안 쓰면 휴먼 계좌 되고 맞아요. 통장 새로 개설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터놓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통장, 주식 통장, 생활비 통장, 뭐 여행 통장 이렇게 통장별로 이렇게 좀 나눠놓는 편이에요. 저는 딱 2개 쓰거든요, 통장. 두 개, 딱. 심플하게. 네, 딱 2개. 무갭 투자 가능할까요? 취득세 낼 돈만 있어요. 이럴 수 있지. 취득세 낼 돈도 없으신 분들도 하세요. 아, 투자를? 네, 취득세도 없어. How? 플러스피. 그리고 아까 마통 있잖아요. 마통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취등록세 내. 계약금 거는 것까지?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무피로 한다고 하면 취등록세는 이제 무주택자거나 거의 없고 뭐 공시지가 1억이 하나 아니면 1억대 전후로 하니까 취등록세 해봤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0만 원 뭐 길에 그러면 뭐 1,000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12% 낸다고 해도 그러면 1년 동안 그걸 갚는 거예요. 마통을.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잖아요. 막 몇천을 막 1년 안에 갚으라고 하면은 그건 어렵지만 1,000만 원, 1,500만 네, 원.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마통으로 땡겨서 그런 취등록세 정도는 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세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거. 그렇죠. 왜냐면 사고 나서 취등록세 12% 정도까지는 바로 호가 붙여서 요새 또 나오고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와도 그 이상으로는 훨씬 나오게 그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그게 나오거든요. 가격이 잘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갚는 것도 너무 즐겁게 갚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방법은 많다. 네네. 솔직히 방법은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지. 그리고 뭐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그 되게 번잡한 거 싫다, 막 이런 신경 쓰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을 안 버시면 돼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신경 쓰고 막 번잡해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걸 다 감수하고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난 정말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냥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욕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후대기님한테 정말 인생에 큰 욕을 한다고 하면 너 앞으로 지금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아. 이런 거 정말 평생에 큰 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동안 지금 50년, 70년 더 살아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사시라고 해봐요.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좋으세요? 너무 지금 좋으신가?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안 들어도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왜 이러세요? 아니, 지금 막 아둥바둥 막 아끼고 막 못 먹고 못 쓰고 막 살았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너 그렇게 계속 살아. 이러면 너무 화나잖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하면서 바꿔가면서 내가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금요일 밤을 좋아하지 일요일 밤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최악이다. 일요일 밤. 막 우울해. 엄청 우울하잖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쉬었잖아요. 너무 좋잖아. 근데 내일 일 나가야 되나? 내일이 희망이 없고 내일이 더 싫다라는 게 일요일 밤이 싫은 거잖아요. 결국 금요일 밤은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게 했지만 내일 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희망이 있는 삶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완전 공감됩니다. 그러니까요. 금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직장인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들도 뭐 좀 실수해도 네. 금요일에는 좀 익스큐즈가 돼. 그렇지.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잖아요? 짜증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탕비실 끌려가. 장난 아니야. 월요일의 실수와 약간 그런 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게 확 틀려져요. 네. 그걸 준비해야죠. 우리가. 일요일 날은 저녁 먹으면 우울해지고. 막.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벌써 일요일 밤이면 싫대요. 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피를 역전세라고 취급 안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으신. 다른 부동산 사장님 찾아야죠. 그래요. 그게 투자자 마인드가 있는 사장님이랑 없는 사장님이랑의 차이예요. 투자자 마인드, 실거주 마인드. 그쵸. 실거주 마인드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쌍욕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진짜 쌍욕 먹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마인드가 있는 사장님을 찾아가셔야지 오히려 그런 사장님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맞춰줄게.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이 정도 갭이면 되겠어? 얼마를 원해? 이렇게 먼저 질문. 원하는 조건을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너 얼마를 원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오히려 준비 안 되면 얼마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탈락. 얘는 탈락. 뚝뚝 나와야 되는구나. 네, 얼마를 원해? 이만큼이요. 사장님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이. 후레기님이 지금 투자를 아무것도 안 했어. 불인이에요. 깨끗해. 정말 퓨어해.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요. 지금이 가장 좋지. 5년 후, 10년 후, 2년 후, 대선 후만 돼도 또 투자 방향이 바뀌고 더 안 좋아지거든요. 투자 방향이 어려워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인이 분들은.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너무 투자 방향 어려워가지고 조금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올게요. 2년 뒤에 왔어. 너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2년 뒤에 왔어요. 가격이 또 상승했어. 결국에 오늘이 제일 좋아요. 오늘이 제일 좋아. 지금이 제일 좋거든요. 전 그런 분 진짜 많아요. 수강생분들 중에 2년 있다 오신 분, 3년 있다 오신 분, 5년 있다 오신 분 다양하게 봤어요. 결국엔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서 포기했다가 결국엔 다시 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매도하고 싶은 주택이 매매가하고 전세가 갭이 크면 매도가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게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거 저거 매전 갭이 커서 힘들까 생각하는 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매수자의 수요층이 투자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실수요자다. 근데 이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다. 그러면 실수요자한테 팔면 매전 갭이 의미가 없어서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매전 갭이 크는 게 걱정된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하는 수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다고 한다면 힘들죠. 지금 사실 그런 매도 물건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빨리 팔고 싶다라고 하면 매전 갭을 가장 줄여놓은 매력적인 물건이 1순위예요. 팔리는 건 1순위예요. 그게. 그렇게 봤을 땐 좀 힘들죠, 지금. 요즘 무주택자분들도 좀 약간 사놓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갭으로 사놓자, 일단은 내가 못 들어가도 갭으로 사놓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네, 실수요자분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가 매전 갭이 크다. 근데 내가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전혀 없고 실수요자분들이 많은 시장이다. 그러면 매전갭 상관없이 내가 미리 사놓는다. 왜냐면 공시청구가 쓰기 전에 사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수요가 아니고 투자자 수요로 판다고 하면 저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새 저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급하시면 뭐 그래도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지만 급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갱신청구가 끝나고 갭이 줄어들어서 그걸 맞춰놓고 매력적인 물건으로 그냥 수익을 지켜서 버티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디테라님 결혼할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워낙 제가 없이 살았어가지고 정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없이 살아가지고 정말 우유 하나 사 먹기도 되게 힘든 시기에 결혼을 했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내가 이런 투자나 이런 쪽을 몰랐어가지고 정말 대출은
정말 절대 안 되는 그런 걸로 생각했던 게 되게 후회가 되고 그때가 제가 결혼할 때가 리먼 사태가 터질 때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때 주식도 약간 그때 저는 주식은 안 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펀드를 넣었었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었네요. 그래서 그걸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는 사실 진짜 투자에 1도 관심 없고 경제에 1도 없고 시사 신문도 안 보고 막 그땐 또 임용 준비할 때여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판단 내리고 할 게 없어. 그냥 어렵게 살았다. 그리고 끝. 그리고 정말 그냥 저축만 하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하고 공부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살지. 아니,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결혼 어떻게? 아 저는 그때 둘이 같이 뭐 합쳐서 얼마로? 아 그때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지금은 남녀가 이제 같이 돈을 합쳐서 그걸로 집도 사고 혼수도 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저희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는 혼수해오고 남자는 집 해오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집을 해오고 배우고. 저는 혼수를 장만해야 되니까 그때 임용을 준비할 때여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병원에 입사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한 2,500을 모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000만 원은 제가 임용 준비하느라 이미 썼고 1,500이 남아서 그 1,500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수로 장만했었죠 그때. 근데 그때 1도 몰라가지고 그랬으면 결혼 안 하고 투자를 했을 텐데. 편집. 아,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네네네. 결혼할 때는 정말 그냥 평범했어요. 대출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러면은 어쨌든 자가는 해결된 상태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된 거예요? 아니요. 전세? 전세로? 네네네. 수원에서? 네네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 결혼을 안 하죠. 아, 요새 전 김창옥 씨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김창옥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나오는 게 절대 잘 됐으면 너네들 결혼 안 하지 않았냐. 옆에 있는 남자가 절대 아니지 않겠냐 막 이러는데 정말 항상 들을 때마다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안 한다? 그냥 저기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을 잡은 이후로는 만약에 아니면 그걸 해놓고 투자에 올인할 것 같아요. 제가 저 임용을 준비한 게 너무 후회될 것 같아. 직장을 이제 교사나 간호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우쳤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그 월급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냅두고 두 번째로 이런 투자를 하는 거에 더 올인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저 막 간호사들도 앵클렉스 같은 거 외국 간호사 자격증 따고 막 석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없이 다른 거 눈 돌리지 않고 일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에 올인해가지고 30대를 맞았으면 지금과 같지 않았겠죠. 아니 근데 간호사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교대 근무고 막 이래서 3교대니까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네, 교대 근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니까 그래도 쓸 수가 있죠. 일주일 같은 경우는 이브닝, 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이트 하면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루나 이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정도 20대면 또 쌩쌩하잖아요. 잠 안 자고 임장 다녔겠죠. 나이트 한번 끝날 때마다 집을 한 채씩 샀겠죠. 그리고 간호사가 연봉이 좀 돼요. 다른 데보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간호사 할 때 초봉이 교사 첫 월급보다 100만 원 많았어요. 간호사 초봉이. 상당하다. 예. 교사 되고 나서 첫 월급 받고 나서 멘붕이 왔죠. 아, 이게 뭐냐? 네. 저 충격이었어요, 진짜. 결혼 앞두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네네. 전세를 가야 되냐. 뭐 매매는 쉽지는 않은 거고 현실적으로 전세로 시작해야 될까 월세로 시작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만약 자기는 성향이 또 있잖아요. 난 월세는 절대 싫어 라고 하면 전세를 싼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가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정말 조그만 원룸 같은 데서 전세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혼수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혼수를 왜 해? 투자해야지. 투자해야지. 대신에 신혼여행은 호화롭게.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인데. 그렇죠. 신혼여행만 호화롭게 갔다고 저는 혼수도 왜냐면 이사 가고 새로운 집 하면 다시 마련해야 되거든요. 혼수도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랑 뭐 그런 거 집기 조금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돈을 왜 버려? 뭐 비스포크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그래서 그런 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도 정말 깔고 하는 거 조금. 그리고 진짜 조금 월세도 정말 싼 거, 괜찮은 거, 외곽에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월세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모든 걸 투자에 올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 너무 올인해서 거기에 스펙을 쌓고 막
막 모든 시간을 쓰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 제 이명을 볼 때도 느꼈던 게 딱 붙고 나서 첫 출근을 나가서 그 6개월 동안에 회의가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열정을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2년을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취직하고 나면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직업에 대해서 물론 적성에 맞고 정말 잘 나가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소각장에서 시작해서도 이렇게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난 정말 직장을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난 직장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직장 취직하면 다 현타 온다고. 그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직장이 되게 가벼워져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지금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진짜 적성에 맞아서 내가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말 돈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노력을 쏟지 않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품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갈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 부품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에 더 노력을 쏟는 게 맞죠. 남편분 복 받으셨네요. 아니, 제 남편은 아니래요. 살아보면 다 장단이 있다면서. 40대가 되셨는데 우리 결혼 정년기에 20, 30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저도 포함이네요. 정년기는 아니구나. 난 이제 지났구나. 어쨌든 자꾸 40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좀 약간 이어질 수 있는데 좀 헛되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랑 얘기한 거랑 진짜 같은 선상인데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진짜 단 1도 쉬지 않고 항상 일과 공부를 거의 병행한 시간이 많았고 일을 할 때도 정말 일을 만들어서 항상 창출해서 할 정도로 일에 정말 열정을 쏟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도 거의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 근데 지금 일을 만들면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교사할 때도 일을 항상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거나 풍요롭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다 시간을 쏟은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헛되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내가 스펙을 쌓았어. 그럼 뭐 진짜 쓸 수 있으면 그거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이상한 데다 들이지 말라는 거지. 솔직히 맞벌이하고 제가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열심히 살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했을 때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40 전후가 되니까 정말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꼭 20대가 돌아간다고 하면 일과 재테크는 동시에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실물자산 투자는 일 플러스 재테크. 일이 아무리 좋고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나중에 정말 변호사 하시거나 의사 하시거나 뭐 정말 그런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40대, 50대가 됐을 때 저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직업군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뭐 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열심히 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일만 열심히 했다. 일 끝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 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내가 만약에 정말 현타를 안 느끼고 깨우침 있게 정말 그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일과 재테크는 항상 가져가는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에 좀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뭐 공시가격이라고야 뭐 아파트 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2022년에 우리 이제 다주택자 분들 어떻게 좀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다주택자를 위한 투자 조언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우선 지금 본인이 개인으로 담아놨던 법인으로 담아놨던 그 세금회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개인은 만약에 종부세가 9억 이하다. 그럼 아직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 본인 물건만으로 종부세 를 커버하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9억 미만이면 종부세가 지금 한 300 전후로 나오거든요. 물론 물건에 따라 좀 틀리고 그거에 따라 좀 공시 가격이 좀 달라지니까 그 물건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해서 내년 상승분까지 생각했을 때 어쨌든 500 미만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물건 관리할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개인 물건 안에서 뭔가 더 하고 싶다, 9억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본인의 이제 물건의 옥석 가리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시고 밑장 빼기를 하셔서 거기에 새로운 걸 채워넣는 형식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딱 분위기 좋게 탔을 때 내년 대선 이후에 조금 만약에 그분이
되신다고 해서 3개월 이내에 물건이 많이 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시기 좋은 시즌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대선 후에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계속 이제 새로 채워놓고 앞으로 갈 거를 따져가지고 종상향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실 때 너무 짜잘한 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짜잘한 것만 하시고 자산의 큰 거를 못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딱 잡고 종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핵심 지역으로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금 쪽으로 많으니까 리스크가 많으니까 세금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보유주택 수를 좀 줄여가지고 똘똘하게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규제가 또 묶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신 게 다 구축이시래요.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그래서 막 수리비나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구축은 그만하시고 준신축이나 신축이나 뭐 다른 분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하시고 대신에 자금 운용은 항상 바탕에 깔고 그렇게만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을 지금 여전히 누비고 계시는데 메디테라님은 올해 어떻게 투자를 좀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어느 정도 또 돈이 좀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작은 거 팔고 큰 걸로 하나 더 핵심 지역에 하나 더 하거나 아니면 이제 꼬마 빌딩 쪽으로 하나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은 계속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건 작년부터도 계속 네.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원하는 그 눈이 그렇더라고요. 원하는 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강의 준비라던가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사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목표를 세웠다 못했는데 올해는 꼭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 하셔야죠. 근데 자산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좀 다르겠죠? 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대출 여력 되는 한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한 물건을 찾으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찾아오셔서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산이 정말 없다 그러면 그 실거주하는 거 빼고 투자용으로 해서 사고팔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은 이제 월세 살거나 이제 낮은 전세를 사시면서. 그 무주택자분들이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상 1주택은 수도권 무조건 돈이 없어도 요새 무피가 작년 초만 해도 수도권에서도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수도권 안에서 무조건 첫 번째 주택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비규제나 뭐 지방 쪽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도 가능해요. 항상 똑같이 아직도 투자해도 되나요? 아직도 해야 되나요? 어디 봐도 되나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인이 노력만 하시면 항상 방법과 돈이 없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투자 환경이 바뀌었어도 방법만 찾으면 돼요. 요새 좀 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맞추기 어렵고 잔금 못 치러가지고 막 그 잔금 뒤로 미루는 팁을 제가 요새 막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방법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열심히 지키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톨님, 메리테라님, 후랭이님 청주 임장기 보고 지회 2차 잡았습니다. 미치겠다. 밤톨님이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제가 좀 걱정인 게 유튜브만 보고 막 그러지 그렇게 마 하시는 좀. 분들이 그러지 마 많은데 좀. 그게 유튜브에서의 주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셔야지. 안 돼. 그러다가 한 번에 훅 가실 수가 있으니까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날씨도 그래서 현장 임장기를 담지는 못하겠지만은 다음에 한번 임장기는 또 그때는 그때 막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지 지역을 그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되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항상 배고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0대 되면. 그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님의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난 지금도 배고프다.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결핍을 느끼는 애들이랑 안 느끼는 애들이랑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걸 채워야 된다는 느낌.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결핍을 느끼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 없냐가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실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 친구들이었거든요. 대학교 이후에 본인이 공부를 했냐, 부족하다고 느껴서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했냐에 안 했냐에 따라서 너무 갈렸더라고요.
대학교 때 정말 공부 잘하고 정말 모든 걸 갖추고 있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아이들만 키우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아이들을 키운 거죠. 근데 아이들을 키운 건 아이들을 키운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발전은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발전은 있지만 항상 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본인의 결핍을 인식을 하면서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40대에 가장 왕성하게 생산력을 발휘하고 하지만 그 생산력을 나중에도 이어갈 수 있고 그 지금 누리는 것들을 노후에까지 이룰 수 있고 그걸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열심히 지금도 메디테라님이 결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결핍은 뭐세요? 전 항상 배고프죠. 이제는 꼬마 빌딩? 전 꼬비를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을 이제 어느 정도 모았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제가 커리어에 쌓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더 쌓으려고 저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저는 끊임없이 제가 부족한 것만 보여서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는 편이에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기가 나올 때까지 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쉴 수가 없고 약간 어제도 느꼈던 게 조금만 여유 있게 조금 쉬잖아요. 그럼 전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지? 조금 더 달렸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장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성장병을 좀 심하게 앓고 있긴 한데 중환자야 내가 볼 때. 완전 중환자야. 그래서 병원 가야 돼. 그렇게 성장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키워야지 이게 변화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잘 되시더라고요. 또 맨하탄에 빌딩을 세우는 날까지. 진짜 최근에 또 후랭이님 나오시는 그분 영상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다이애나 킴님. 네, 맨하탄에 하나 진짜 꽂고 싶더라고요. 이런 결핍이 있어야 이렇게 성장을 하는군요. 네네. 계속 그 시점에 맞는 결핍들이 계속 있어갖고 그게 성장 동력이 돼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 후랭이님도 지금 결핍 느끼는 거 있으시잖아요. 부족한 거.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수습이 안 돼. 수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단계별로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을 위해서 채워야 될 것들이 항상 있어서 네. 그런 걸 좋고 대신에 제가 조금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게 네. 가족과의 유대였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거나 이제 남편 간의 관계에서 사실 내가 싱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되게 욕심이 많아서 이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들긴 했었어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가족과의 유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뭔가 이뤘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그걸 같이 나눌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제 누가 들으면 뭔가 불화설 잘 안 되는 것처럼. 아니 근데 위기가 있어요. 남편도 본인이 힘들 때도 있고 아이들도 본인한테 엄마가 와서 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족 간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 그 선택을 못 할지라도 그 가족의 손을 못 들어줄지라도 말이라도 내가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을 완전 배제시키고 하는 거랑 그럼에도 근근히 끌고 가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3시간씩 자면서 정말 시간을 되게 쪼개서 쓰는데 거기 안에서 되게 그 딜레마가 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주변에 이런 가족들까지 다 챙기면서 왜 나만 더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럼 좀 어떤 식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네네. 이렇게 보상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쵸. 내 방식대로 노력을 한다라든지.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에 책을 쓰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책을 다 쓰고 이제 초고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딸이 막 그때 막 놀아달라고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책을 쓸 때는 인상 팍 쓰고 말 걸지 마. 그렇죠. 그거에만 집중해야 돼.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초고를 쓰고 나서 아이랑 단둘이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남편한테는 이제 매도를 하면 이제 돈을 떼준다던가. 수수료. 네, 수수료. 차를 바꿔줄게. 뭐 최근에도 얼마 또 용돈을 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기름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고. 네,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래 안 가고 이제 아들한테는 이제 아빠랑 이제 묶어가지고 놀러 갔다 오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케어가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융화가 돼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나 그런 게 되는 거지. 진짜 할 밸런스를 때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좀 결혼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결혼하면 정말 24시간이 전쟁터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가져가긴 정말 힘들어요. 아마 기혼자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가족들을 내가 바쁜 시기에 같이 유대감을
끌고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난 못해 그렇게 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정말 대한민국의 워킹맘들. 본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그렇게 해주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는 날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해요. 오늘 지금 입은 옷도 제가 스스로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이거 오늘 올해 산 건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샀었는데 그때 좀 옷값이 비쌀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나한테 선물로 줘도 돼. 이런 식으로 뭐 옷을 내가 뭐 입고 싶은 옷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선물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좀 길게 느끼면서 나한테 그럼 줄 수 있는 보상이 뭘까 했을 때 사실 저는 성취감이 가장 크더라고요. 이제 주변 남편한테도 너는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들 애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한테 저는 선물로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병을 성취감으로 치유하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기간이 짧아요. 또 성취를 느끼는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또. 끊임없이 줘야 돼. 맞아. 저도 뭔가 이렇게 그 결핍을 채웠잖아요? 네. 몇 시간 안 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한 두세 시간 가, 두세 시간. 네. 근데 이제 다음을 또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좋죠. 제가 이번에 정부 들어서 적폐다, 그리고 약간 투자자들은 범죄자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와서 저도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다주택자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나도 자랑스럽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또 막 괜찮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가치 투자에 대가 막 이러면서 존니 막 나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기업에 투자되는 돈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돼서 좋아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는 그 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내가 적폐로서 우리 임대 공급 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후랭이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임대차 시장이 8% 정도만 나라에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다주택자분들이 그 임대차 시장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아까 미리 말씀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투자 방법과 전략을 짜서 돈이 없더라도 노력을 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주택자고 내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지금 투자 환경 너무 어렵다. 대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신 텐데 마음만 흔들리시는 거예요. 투자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 겁니까? 네, 마음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지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걸 갖게 되거든요. 본인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본인의 자존심도 더 키우시고 본인을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되는 그런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엔 조금 더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다음에 또 아마 또 인터뷰 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긴 한데 또 줄창 좀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거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네, 또. 많이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 영상 끝나고도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공부해서 법인 투자를 소액으로 하고 싶은 법인 투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법인 투자. 만약에 본인이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법인 지금 괜찮죠. 법인도 괜찮아요. 근데 필요비용 부분이 항상 문제예요. 단타 지금 하시는 분들은 법인 너무 좋죠. 지금 오피스텔이나 그런 식으로 미분양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법인으로 다 하고 계세요. 본인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